어떻게 평범했던 한 마을이 역사의 길이 남을 그런 끔찍한 집단 관계의 무대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야기할 세일럼 마녀 재판은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그 공포의 시작부터 끝까지 저와 함께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시작해 볼까요? 1692년에서 1693년까지, 그러니까 딱 1년 남짓한 기간 동안이요, 이 식민지 시대 매사추세츠에서 마녀로 몰려서 고발당한 사람이 무려 200명이 넘습니다. 당시 작은 마을 공동체였다는 걸 생각하면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거의 마을 전체가 의심의 광기에 휩싸였다고 봐도 될 정도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요, 정말 끔찍했습니다. 최종적으로 20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이 20명 중 19명은 교수형에 처해졌고요. 나머지 1명, 이분은 남성이었는데 재판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무거운 돌에 깔려서 압사당했습니다. 정말 상상하기 힘든 일이죠. 아니, 대체 어떻게 한 마을 전체가 이런 광기에 빠져들 수 있었을까요? 20명이나 목숨을 잃게 한 이 비극이요? 그 답을 찾으려면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모든 게 터지기 직전, 그야말로 폭풍전야였던 세일럼 마을의 분위기부터 들여다봐야 해요. 이런 일은 절대 갑자기 일어나지 않거든요. 당시 셀럼은 뭐랄까, 이미 한계에 다다른 정말 끓어오르기 일보 직전의 상태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당시 세일럼 마을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밖에서는 프랑스랑 전쟁 중이라 난민들은 계속 밀려 들어오죠. 그래서 마을 자원은 점점 부족해지죠. 안에서는 원래 잘 살던 항구 쪽 사람들이랑 가난한 농부들 사이에 갈등이 아주 극에 달해 있었고요. 심지어 새로운 목사는 영 신뢰를 못 얻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모든 불안과 불행이 보이지 않는 악마의 탓이라고 믿기 시작한 겁니다. 정말 불씨 하나만 던지면 그대로 터져버릴 것 같은 그런 압력솥 같은 상황이었던 거죠. 이렇게 모든 게 위태롭던 1692년의 어느 추운 겨울, 마침내 이 압력솥의 뚜껑을 날려버릴 바로 그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세뮤얼 페리스 목사의 집이었어요. 그의 9살짜리 딸 베티랑 11살짜리 조카 에비게일이 갑자기 이상한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한 거죠. 막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기이한 자세로 몸을 비틀고 동네 의사를 불렀는데 도저히 의학적인 원인을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였냐? 바로 마법에 걸렸다는 거였습니다. 사람들이 다그치니까 이 소녀들이 마침내 3명의 이름을 댑니다. 그런데 이들이 누구였는지를 보면 이 사건이 어떻게 흘러갈지 벌써부터 짐작이 가요. 첫 번째는 카리브해 출신 흑인 노예인 티투바, 두 번째는 집 없이 떠도는 거린 세라굿, 그리고 마지막은 늙고 가난한 세라 오스본. 네, 맞아요. 전부 마을에서 가장 힘없고 목소리 내기 힘든 사회적 약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걸 바꿔버린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신문을 봤던 노예 티투바가 덜컥 자백을 해버린 거예요. 악마가 제게 와서 그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심지어 마을에 다른 마녀들도 있다고 폭로까지 한 거죠. 이 자백 하나가 그야말로 둑을 터뜨려버린 겁니다. 티투바의 자백으로 이제 세일럼의 막연한 의심은 공식적인 마녀 사냥이 되었습니다. 이 재판을 정말 말도 안 되는 방향으로 끌고 간 게 바로 이 유령 증거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피해자가 꿈에서 혹은 환상 속에서 저 사람의 유령이 나타나서 저를 괴롭혔어요 라고 증언하면 그게 그대로 유죄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피고인 입장에서는 정말 방어의 방법이 전혀 없는 그야말로 치명적인 증거였던 거죠. 점점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니까 결국 매사추세츠 총독이 직접 나섭니다. 마녀 재판만 전담해서 처리하는 특별 재판소를 세운 거죠. 듣고 결정한다는 뜻의 이름이었는데 이게 만들어지면서 재판은 더 공식화됐고 유죄 판결에는 더 가속도가 붙게 됩니다. 이 광기는 정말 무서운 속도로 번져나갔어요. 한번 보세요. 3월에 첫 신문이 시작됐는데 불과 석 달 뒤인 6월에 첫 번째 처형이 집행됩니다. 그리고 9월에 마지막 8명이 처형될 때까지 공포의 재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0월 말이 되어서야 이 특별재판소가 해체되죠. 하지만 이 광기도 영원할 순 없었겠죠. 그럼 대체 무엇이, 또 누가 이 끔찍한 마녀 사냥에 브레이크를 걸었을까요? 슬슬 이성적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특히 당시 하버드 총장이었던 인크리스 매더 같은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나섰죠.
그는 유령 증거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는 것보다 차라리 의심받는 마녀 10명이 도망치는 게 낫다. 핵심은 그거죠. 절대 무고한 사람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요.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심지어는 총독 자기 아내까지 마녀로 의심받는 상황이 되니까 총독도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먼저 더 이상의 체포를 금지시켰고요. 그 문제의 특별재판소도 해체해버립니다. 그리고 새로 만들어진 법원에서는 더 이상 유령 증거를 인정하지 않았죠. 결국 1693년 5월 남아있던 모든 수감자들이 사면되면서 이 광기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재판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셀럼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이 17세기 비극의 유령은 오늘날까지도 우리 곁을 맴돌고 있거든요. 과연 이 사건이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이 잘못을 바로잡는 데는요, 정말 수백 년이 걸렸습니다. 1697년에 공식적인 사죄의 날을 갖긴 했지만 주 정부 차원에서 희생자 가족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권리를 회복해준 게 1711년. 그리고 매사추세츠주가 이 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한 건 1957년이었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마지막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람의 이름이 완전히 깨끗해진 건 바로 얼마 전 2022년이었습니다. 정말 긴 시간이었죠. 세일러 마녀 재판은 이제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에요. 부당한 박해를 의미하는 마녀 사냥이라는 말의 상징이 되었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작가 아서 밀러의 희곡 시련입니다. 밀러는 이 세일럼의 이야기를 통해서 1950년대 미국을 휩쓸었던 메카시즘, 그러니까 근거도 없이 사람들을 공산주의자로 몰아서 파멸시켰던 그 광풍을 아주 통렬하게 비판했거든요. 바로 이 인용문이 그 핵심을 정확히 짚어주고 있죠. 셀럼 마녀 재판과 1950년대 메카시 청문회 같은 현대적인 마녀 사냥의 유사점은 놀라울 정도다. 네, 맞아요. 특정 집단에 대한 공포를 부추기고 불확실한 증거로 낙인 찍고 합리적인 반대 의견을 묵살해버리는 이 패턴, 이건 시대를 초월해서 계속 반복될 수 있다는 경고인 셈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300년도 더 지난 지금, 우리는 과연 공포가 어떻게 의심을 만들고 그 의심이 어떻게 무고한 사람들을 향한 칼날이 되는지에 대해 충분히 배우고 또 경계하며 살고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